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이번 주에 다룰 영화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병헌 배우와 김윤석 배우의 그 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괜히 혼자 사극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톤을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외로 다른 현대극 연기는 잘 안 되는데 사극 연기는 좀 될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연기까지. 네, 연기 저 관심이 있고요. 특히 이번 남한산성을 보고 나니까 연기라는 게 대체 뭘까? 두 사람의 연기, 박해일 씨 연기까지 세 사람의 연기를 보고 나니까 저 안에 어떤 나의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보고 나니까 연기를 포함해서 영화가 뭔지, 연출이 뭔지, 각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썸 포인트를 통해서 남한산성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썸 포인트 제 1장. 왜? 살려줘, 이거. 갈게요. 썸 포인트 제 1장. 원작 소설 살려서 죽일 것인가, 죽여서 살릴 것인가. 제목을 원작 소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썼지만 여기에 원작 소설을 살리고 대신 영화를 죽일 것인가, 그리고 원작 소설을 죽이는 방식으로 영화를 살릴 것인가, 두 가지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한산성은 어떤 길을 따라갔을까요? 사실 원작을 영화로 바꾼다는 거가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몇 가지 패턴이 있긴 하거든요. 영화만의 길을 가던지, 그러니까 새롭게 재창작, 전혀 다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버리던지, 아니면 최대한 원작에 충실하게 모사를 하던지, 크게는 그 두 가지 길인 건데, 굳이 두 개로 나누면 이 작품은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게 쪽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충실하게라고 하면 사건을 그대로 갖고 간다든지,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스토리를 안 바꾼다는 거에만 방점을 찍거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찍을까 예요. 소설이 문장 그리고 단어들의 조합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소설에서 맛, 느낌, 톤, 정서가 다 달라지는데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어떻게 연기하고 누가 어떻게 찍고 어떤 연출을 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사실 김훈 작가의 얘기를 거의 손을 안 보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김훈 작가의 소설 제 인상에는 흔히 말하듯이 좀 날카롭다,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좀 간결하고, 문장 자체가 네, 서늘하고 건조한 문장, 접근, 이런 느낌이잖아요. 영화도 그런 서늘함, 건조함, 간결함 같은 느낌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사실 많은 각색자들, 영화화한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고 영화적인 통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원작에 정말 그 진맛이 있다고 하면 그걸 최대한 영화라는 형식으로 옮겨 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대부분 상당 부분은 성공했다라고 봐주고 싶은 영화였어요. 그렇다면 김훈 작가님만의 문장, 날카롭고 서늘하고 단문 위주의 빠른 전개 같은 게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사실 이 영화가 전개가 빠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호흡은 굉장히 천천히 장중하게 갖고 가는 편인데 되게 단칼에 끊어낼 때는 굉장히 빠르게 끊어내기도 하고, 편집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보통 영화들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의 호흡과 편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관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싶고, 그리고 인물에게 예를 들어서 클로즈업이 한번 가면 인물의 카메라가 꽤 오래 머물거나 어떤 감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요. 오프닝에서 최명길이 연골대와 이제 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릴 거냐 하고, 조건을 딱 말하기 전에 딱 끊어요. 끊고 갑자기 익스트림 롱셔트를 쫙 보여주거든요. 이 전체 전경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점프해서 조건 이거였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자저하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치는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약간 그런 식의 풍경을 보여주든, 갑자기 클로즈업 된 얼굴을 보여주든,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호흡들이 뭔가를 끊어낸다는 느낌도 있고, 충격 효과를 주기도 하고, 약간 관객의 어떤 리듬감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작가님은 김훈 작가님 소설 남한산성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표현을 한다면 치욕의 역사를 담담하게 그려낸 이야기? 민중의 힘 같은 것들을 믿으면서 이 치욕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담담하게가 그 작품의 약간 톤인 거죠. 담담하다. 덤덤하다도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 슬픔을
그냥 울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담담하게 이겨내야 된다. 다음 길을 가기 위해서. 뭐 그런 식의 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도 지금 하신 것처럼 담담과 덤덤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덤덤은 저기 레드벨벳에 덤덤, 예. 정말 깜빡이 없이 훅훅 치고 들어오는 진지한 영화라니까. 아니 뭐 얘는 진지하지만 저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것도 덤덤이라는 노래 정말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레드벨벳. 네. 어쨌든 단어를 선택하는 것처럼 카메라 위치, 뭐 카메라 편집하는 속도 이런 것도 사실은 영화의 단어, 영화 단위의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소위 말 이런 말의 맛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담담하고 때로는 되게 한겨울 칼날처럼 되게 서늘하고 막 이런 정서들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몇 가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영화는 되게 겨울의 이미지잖아요. 계속 눈이 오죠. 정말 단순하게는 겨울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제일 좋은 거 그냥 추운 데서 찍으면 돼요. 실제로 영화가 추운 데 찍기도 했고요. 거의 대부분 야외 촬영이고, 실제로 이제 촬영 단계에서 얘기들을 보면 입김을 내는 게 제일 중요했다라고 해서 배우들 계속 입김을 내고 있죠,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레버넌트가 떠오르는 되게 창백한 톤의 영화예요. 색감이. 거기에다가 레버넌트 같은 경우는 자연광 같은 걸 주로 활용했다고 하면, 이 영화는 자연광에서 약간 톤을 더 뺐어요. 색깔을 빼요. 그 기법을 통해서 약간 모노톤에 가까운,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흑백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톤을 완성하고 있고, 근데 촬영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한겨울의 색깔인 거죠. 색깔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한다는 점을 이 영화는 잊지 않고 있는 거고요. 뭐 눈이 전반적인 색깔이잖아요. 유일하게 강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임금이죠. 용포 빨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는 사실 대부분은 일관된 톤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흰색과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흰색은 하얀색, 겨울, 눈 이런 이미지라면 빨간색은 약간 치열함, 피, 임금의 용포 이런 느낌, 두 개의 색깔로 이루어진 영화 같기도 하더라고요. 썸포인트 제2장, 배우의 사이에도 카메라의 길은 있을 것입니다. 제목 좋은 것 같아요. 네. 배우의 사이에 카메라의 길이 과연 있는가. 왜냐하면 전 이 영화가 배우들의 시선, 그 등장인물들의 시선이 참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을 향해서 최명길과 김상원이 앉아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말의 구도는 삼각형인 거죠. 임금을 중심에 놓고 임금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 탁구 게임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삼각관계 아닌가요? 한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자기의 논리를 막 펼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막 내가 뭘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한 화술, 이런 것들이 삼각관계 전형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방식이 다르잖아요.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누고 있고, 기본적으로 상원은 약간 불같은 캐릭터라고 하면 명길은 되게 이성? 차가운 이성을 상징하는 얼음 같은 네. 캐릭터 나오죠. 근데 김석 씨가 이번 연기가 사극이 처음 아닌가요? 사극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인데 저는 놀랐습니다. 사극을 오래 한 것처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연기를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목소리 톤이 약간 사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김민석 씨가. 그런데도 그 사투리마저도 불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말의 톤으로 연기하는 것 중에 국내에서 가장 좋은 연기자를 꼽으라고 하면 김수혁 배우일 거예요. 사투리 톤이 있다고 하셨지만 모든 사투리를 다 쓰는, 그리고 모든 사투리 거의 네이티브에 가깝게 쓰는, 심지어 황해 같은 경우는 연변 사투리를 거의 원어민이라고 해야 되나? 원어민이죠. 에 가깝게 구사를 하시잖아요. 구남이라 그랬니?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참.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근데 이 배우가 사극에 왔을 때는 눌렀지만 끌어오를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목소리 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불 같은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어떤 불이냐면 끌어 넘치려고 하는 냄비에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들썩들썩하는 그게 연기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또 반면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재미없는 캐릭터가 이 명길이라는 캐릭터예요. 끝까지 안 벗겨야 되고 그 냉정함, 어른 같은 느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뭔가 기교를 안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나 목소리 톤, 호흡으로 냉정하다, 혹은 이렇게 이 사람이 이성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소리를 표현하기에 이병헌 씨의 낮고 굵은 톤의 목소리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정말 적절한 것 같고, 얘기로 보면 편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힘든 연기들 그리고 이렇게 색이 분명한 연기들도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액션, 몸으로 액션을 하거나 과도한 표정을 보여주거나 그 표정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깔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그냥 양쪽의 숏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데 충분히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바가 전달되는 목소리 톤의 영화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사이사이에 양념처럼 혹은 엇박자처럼 박해일 씨의 연기가 끼어 들어가잖아요. 박해일 씨는 정말 저는 코미디는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경주라는 영화의 코미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경주에서 보면 박해일 씨가 그 신민아 씨를 등 뒤에 놓고 벽지를 이렇게 열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하고 손을 그런 식의 코미디, 능청스러운 코미디를 너무너무 잘하는 배우인데 이번 영화에서도 박해일 씨 때문에 한 4번은 정말 분위기에 맞지 않게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에서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가 됐는데 개그를 잘 살리는 캐릭터들 배우들 보면 그 생각은 들어요. 비슷한 슬픈 연기들은 많은데 개그의 호흡이나 톤은 배우마다 다 다른 것 같고 박해일 씨가 하는 이 인조 캐릭터가 만약 개그적인 게 묻어난다고 하면 배우가 가지고 있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인조 자체가 이 척화파, 주화파, 명길과 상원 사이에서 흔들리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 모름,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좀 혼란스러움 같은 거를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웃기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론 박해일 씨의 연기도 있지만 캐릭터 자체, 인조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웃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부터 신설되어서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는 송경 원신. 네. 어떻게 보면 한 장면이 아니고 3장면의 변화인 건데 날쌔에게 상원이 근황병을 모집할 수 있는 격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래서 부탁해서 날쌔가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위에서 이제 날쌔가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씬이 있는데 그 장면을 이 원신으로 보고 싶어요. 되게 그냥 평범한 장면인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모든 인물들이 변화가 없는데 유일하게 변화하는 혹은 변화의 가능성이라도 품고 있는 인물은 이 상원, 김상원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척화파, 그리고 꼿꼿한 선비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천천히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두 사람의 관계인 건데 날쌔와 상원이 한 4번 정도 1대1로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같은 씬에 당길 때가 그 남한산성 성벽 위에서 날쌔가 이제 엎드려 있고 상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만남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날쌔가 반대로 그 조총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오죠. 근데 이 씬들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는 상원이 위에 있어요. 화면상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씬쯤 오면 같은 눈높이에 마주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세 번째도 이제 격서 전달할 때도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헤어질 때 쇼트를 보면 날쌔가 위에 있어요. 위치상으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하게 인물의 위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원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선비이잖아요. 그런 위치에서 이 독특한 혹은 명특한 백성을 만나서 점점점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백성에게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무지렁이 백성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백성 아래로 임하게 되는 과정을 그 쇼트로 보여주고 있는 건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쇼트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면 뭔가 강렬한 음악을 준다든지 과장을 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저는 꽤 상징화되어 있는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탁 끊어내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그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는지 사실은 한번 역전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원의 변화 같은 걸 보여주는 적절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썸포인트 제3장 황동혁 감독의 조총. 조총이라는 걸 이제 황동혁 감독이 기존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똑바로 잡는 거나 아니면 정확한 조정을 하는 데는 일가견 있는 감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제가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감독님이 영화가 목적하는 바에 정말 충실하게 자기를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 마이파더 같은 경우는 심파극이 가깝기 때문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심파극이고 그게 균형을 되게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너무 짜내지도 않고 충분히 슬픈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요. 도가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도가니 만들고 나서 약간 사회고발 감독처럼 포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마이파더도 실화였기 때문에. 근데 도가니를 보면 사실 이거는 거의 호러 영화거든요. 장르적 문법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호러 영화 문법을 선택해서 얻은 효과는 악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회적 공분까지 일으킬 수 있게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수상한 그녀로 오면 사실 도가니 이후에 약간 사이퍼 감독인가? 라는 이제 포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뜻하고 즐길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 코미디죠. 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말 적절한 선을 지켜서 만들고 있는 딱 평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남한산성을 가면 앞에 수상한 그녀를 만들었던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톤으로 변신을 했는데 그 톤의 주인이 누군지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황동혁 감독이라기보다는 김훈 작가에 가까운 것 같고 그 원작에 계속 얘기 나왔던 톤, 문장의 힘 혹은 문장의 느낌을 그냥 영화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라를 보여주는 어떤 교본 같은. 제가 이름을 잘 지었네요. 황동혁 감독이 조총을, 원래 쓰이고 있는 조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장장이처럼 총신을 휘어서 자기가 맞추고 싶은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바로 황동혁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 작가는 자기 애가 강해야. 네, 이 와중에 제목 감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조총. 네. 근데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남한산성이 황동혁 감독의 무생무치가 재능이라고 하면 그 재능을 거의 100%까지 발휘한, 왜냐면 원작을 사실 옮기기 쉬운 원작이 아니잖아요. 너무 차갑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건조한 접근이기 때문에 영화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원작인데 그거를 어떻게 옮기면 되는지 제 생각에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형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장르, 어떤 주제를 갖다 놔도 이 감독님은 자기 정답을 뽑아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은 저희 이기대 시간인데요.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보통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신하들이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 아껴 쓰면 오래 버틸 수 있고 좀 덜 아껴 쓰면 뭐 한 2달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조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저는 원문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훈 작가의 소설에도 이 또 거의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하면요.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껴서 근력을 상하게는 하지 말아라. 아끼되 근력을 상할 정도로 아끼지는 말라는 논리적인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근력이라는 얘기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코믹하게 들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조의 갈피 잡지 못함을 더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요 살짝 변화주는 이 대사 한마디가 얼마나 그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대사를 하나 꼽아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의 그 대사가 사실 인조를 잘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약간 무게감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 정말 재밌는 대사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PD님한테도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안 나오게는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많이 나오셔야 되지만 어떤 편을 보면 내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PD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제가 덜 나와도 좋은데 너무 안 나오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엄청 인간적인 대사네요. 네, 그렇죠. 매달리는 대사라니까 약자가 하는 대사입니다. 네, 무비썸 스포일러를 포함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혹은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상원 대감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일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원작에서 그렇고 실제에서도 김상원은 죽지 않고 끌려가죠, 청나라로. 그래서 이 죽음이 과연 좋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죽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자살 시도 이후에 이제 어떻게 고출된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물론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발견되어서 이제 살아나는 거긴 하지만 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 죽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게 약간 영화적인 수사, 대꾸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피, 붉은색, 상원이 늘 차고 있는 칼, 백성을 베었던 원죄, 뭐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세팅을 가는 건데, 저는 보는 내내 그냥 자살 시도, 구출되는 장면이 안 나와서 그렇지 구출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었다고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라면 궁궐에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로 가게 되잖아요. 강화도에 아녀자들과 가족들이 있고 강화도를 가려다가 못 간 왕이 남한산성을 가게 되는데 사실은 강화도에 있는 백성들이 미리 잡히잖아요. 지잖아요. 강화도에서. 그것 때문에 남한산성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일부러 빼버린 것 같아요. 역사의 어떤 부분을.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는 여자 캐릭터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일 텐데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이념과 이념의 대립으로 이야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발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이념의 대립 그리고 상징 뭐 이런 것들 좀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잘라낸 부분들이 꽤 많죠. 아까 말씀하신 여자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가 이제 나루라는 꼬마 아이인데 사실은 여성 아이로 설정한 건 그냥 정말 순수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루라 여성 아이로 설정을 하고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집중을 하기 위한 영리한 선택이라고 봐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 캐릭터들을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실제로 감독이 날새랑 칠복 캐릭터 중에 한 명을 여자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럼 좀 너무 자기적이었을 것 같고 다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 아닌가? 뭐 그거는 영화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 사극은 특히 역사의 어떤 부분을 다룰 때 어떤 인물을 다룰 것인가, 누가 주인공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가가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인조가 309 고두례를 할 때 영화를 끝내지 않을까? 이 말을 박는 순간 영화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는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조가 문을 나설 때 영화가 끝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끝을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감각 같은 건 어땠다고 보십니까? 명기를 중심에 놓고 그 뒷모습과 뒷모습을 시작과 마침표를 찍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그게 정해져 있는 오프닝과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은 끝나지 않잖아요. 지속되잖아요. 뭐 삼고고두례를 했다고 해서 그냥 상황이 더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더 큰 고통, 명길이 얘기한 것처럼 살아서 겪어야 되는 치욕들이 훨씬 큰 건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라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끊을까 요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명길 이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번 우리를 향해서 되돌아본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그때 이병헌 배우 명길이 카메라를 보면 어떡하나. 카메라를 보는 순간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되게 촌스러워지는데 다행히 카메라를 보진 않고 다른 쪽을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하고 싶은 건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도 안 보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중간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건조하고 차가운 시선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한번 쳐다본 건데 그걸 이제 너무 가깝진 않게 적당히 끊어낸 전 영화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마지막 3콤보였는데요. 그 결론 짓는 부분에 일단 명기를 돌아본 거에서 명기의 뒷모습만 보여주면 어땠을까? 두 번째는 날새와 나루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대목에서 너무 상징적이다. 물론 소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체가족, 대한가족에 대한 이야기 서로 이렇게 얽혀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 약간 사족 같은 느낌이 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삼전도비를 보여주는 네. 그 장면에서는 과하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동의 못 하겠는데 세 번째는 저도 뭐야 이게 약간 되게 뜬금없는 역사를 보면 그걸 쓰기 싫어가지고 다들 왜냐하면 정말 치욕적인 역사의 흔적인데 그걸 쓰는 순간 역적이 되는데 그걸 다 쓰기 싫어했는데 그걸 딱 보여주는 순간 글이라는 건 썩지 않고 남아가지고 인간의 치욕의 역사가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실제 그 삼전도비를 보여주는데 이건 좀 과하다. 그게 이제 상업 영화들의 관습, 습관, 되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실화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면 리얼리티가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인데 사실 관객들이 그렇게까지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감독이 의도였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가 꼭 감독 혼자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반면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변명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유독 칭찬이 많으신 걸 보니까 어쩌면 만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혼자 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비판을 하면 거의 다 모든 걸 방패로 막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별점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올해 봤던 한국 영화 중에는 가장 인상적인 영화였고요. 지난주부터 저도 한 줄 평에 동참하고 있는데 오늘도 명문을 김훈 작가님의 미문에 버금갈세라 본인 입으로 지금 명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그 문장이다. 저는 이 영화를 사실 글의 영화, 말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 줄평을 준비해봤습니다. 글이 길이 되어 영화의 갈 길을 터준다. 말이 칼이 되어 영화의 무딘 날을 세운다. 김훈 작가님의 글이 길이 되어가지고 영화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터주는 것 같고요. 말이 어쩌면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쨍쨍 부딪히면서 서로의 칼이 되어가지고 영화가 약간 무뎌질 수 있는 부분에 날을 세워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라인을 맞춰가면서 한 줄 평을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한 줄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길게 할 거기 때문에 긴 한 줄이에요? 긴 한 줄. 네. 제가 생각한 한 줄 평은 날 서린 문장, 차가운 호흡까지 찍은 각색의 품격, 아직까지 들려오는 얼어붙은 땅의 노래. 너무 긴데? 저도 길죠. 네. 네. 뭐랄까요, 못 줄이겠어요. 더 딱 한 줄로 하라면 좋습니다가 제 한 줄 평이고,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냥 상황과 사건만 옮겨오는 게 각색이 아니라 그냥 소설의 톤, 정서, 단어의 느낌까지 카메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차가운 호흡을 그대로 옮겨왔다. 그래서 되게 품이 있는 각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현재 진행형의 역사처럼 느껴져서, 물론 감독님이 그걸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을 되게 안 했기 때문에 더 지금 우리 얘기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웅 작가님의 소설의 좀 제목을 빌려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뭐 인물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남한산성이 주인공이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땅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영화가 칭찬해 주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는데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적인 요소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 문장들을 영화로 옮길 때 더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약간 아쉬운 지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송경호 평론가님의 별점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남한산성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오랜만에 4개를. 사실 보고 나왔을 때는 더 높은 별점을 생각했었는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영화로서의 오리지널리티라든지 아니면 의도된 거겠지만 좀 과도한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지점이 없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제 황동혁 감독을 생각하면 정말 목적에 잘 맞게 각색이라는 걸 이렇게까지 충실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까지 밀어붙인 게 있어서 별점 4개. 말씀하시지만 저의 신경은 온통 베이비 드라이브에 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버리실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한산성은 몇 위에 랭크가 될까요? 2위로 2위! 놀랍습니다. 이 위쪽은 잘 안 바뀔 줄 알았는데 간만에 순위 변동이. 오랜만에 바뀌니까 올해 남한산성과 덩케르크 두 개의 또 전쟁 영화 굉장히 화려한 면면을 과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순위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일단 베이비 드라이브는 3위고요. 네. 네, 남한산성이 저한테는 9위에 랭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재미있었고요.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 병자호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한국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처지가 병자호란의 조선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 많은 시사점들을 가능케 하는 영화여서 어쩌면 더 힘이 더 앞으로 커질 것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좋아할 것 같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모비스업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